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울대학교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이 주관하는 공개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을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남승호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공개 강연으로 특별히 정일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실 것은 특별히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그 인권 헌장이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 헌장의 내부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그 프로이스트 막시즘의 그 근원적인 실체들을 오늘 좀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사로 모신 정일권 박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일권 박사님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제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포스닥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특별히 그 르네 지라르 박사 르네 지라르에 관한 연구에 굉장히 참여를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저서를 지금까지 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지금은 국제질환학회 정회원으로 계시면서 계속 르네 질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전에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도 계셨고요. 지금까지 질환에 관한 연구로 내주신 책들을 보면 여러 권을 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 질투사회, 르네 지라르와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고 작년에는 우주와 문화의 기원 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전에도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 부제로 르네 지라르와 현대사상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문화 막시즘의 황혼, 부제로 21세기 유럽 사회 민주주의 시대의 정원이라는 책을 여기 보시는 그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프로이트 막시즘의 사상 누각과 그 황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매우 기대가 되는 강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오늘 그 정일권 박사님 모셔서 강연 들을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좀 되시기 때문에 원고 중심으로 한 40분 강의하고 15분 마지막은 제가 PPT 강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바로 읽어 내려가셔도 소화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우리 김성규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께서 연구 용역을 주셔서 출간된 이 책에 어느 정도 다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고를 띄워주시면 제목은요. 프로이트 막시즘의 사상 누각과 그 황혼, 차별금지법, 서울대 인권 헌장, 그리고 사회주의 성정치 논쟁을 중심으로 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적 법률 혁명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 발표할 중요한 테세는 서울대 인권 헌장은 뒷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동성애나 퀴어나 젠더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가 2020년에 올 봄에 이미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글로벌하게 반젠더 이데올로기 그 저항 운동에 부딪혀서 자신이 트러블 메이커로서 이런
젠더와 성교범을 얻은 트러블 메이커로서 활동하고 그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냈는데 자신이 이런 반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트러블에 처하게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여러분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이 마치 트렌디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서구의 최신 경향인 것처럼 소개하지만은 서구의 최신 경향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그래서 유럽 전역과 남미에 걸쳐서 젠더 교육 폐지 운동이 주류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대학에 관철하려고 하는 서울대 인권원장은 사실은 21세기 최신의 경향으로 비춰본다면 트렌디한 것이 아니라 뒷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회주의 법률혁명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영국 브렉시트, 유럽 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세기 에드먼드 버커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로버트 스크루트는 그 자기를 받았죠. 영국 용왕으로부터. 유럽 인권법원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 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2017년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럽 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개념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 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9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 영국의 보통법,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는 영국의 법 전통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은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이후에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로저 스크루트는 영국 이제 작년인가요? 작고하셨지만은 영국을 대표하는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럽 인권법원의 인권에 대한 결정들은 갈등이 유럽 인권법원의 결정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영국인들은 유럽 인권법원의 결정들에 저항하면서 최근 브렉시트를 결단했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U와 유럽 인권법원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 한 문단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퀴어, 젠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독일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독일제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는데요. 사회주의는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주의가 완성된 것은 사실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모태로서 영국은 수백 년간 정치적 안정에 기반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장작 루소의 낭만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사상과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의 폭력과 야만 그리고 독일 나치는 여러분들 민족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주의 전통이 나중에 좌우로 갈리게 되죠. 좌로는 독일 국제사회주의,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를 따르는. 하지만 우쪽으로 갈립니다. 그것이 독일 민족사회주의, 나치오날 소ци알리스무스, 그건 바로 나치즘입니다. 둘 다 사회주의인데 우리 보통 국제적으로 좌파 진영에서는 독일 나치가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교묘한 방식으로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도 사회주의 운동이었고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제가 독일을 거쳐서 오스트리아에서 재종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 정치경제학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있는데 뭐 미제스, 사이에크, 독일 사회주의 전통을 가장 이론적으로 강력하고 은밀하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다 독일 오스트리아 학자입니다. 칼 포프도 그렇고. 그래서 제 관점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을 대체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서 나온 이런 뭐 칼 막스나 히틀러 결국 사회주의 전통이고 이 사회주의 전통에서 나중에 그 소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 막시즘이 등장하거든요. 비판 이론. 여기에서 나중에 어떤 사상이 싹트게 되느냐면 사회주의 성정치, 사회주의 성혁명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젠더, 퀴어,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이라는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도 뭐 독일어를 사랑하고 독일어권을 존중하지만은 독일이 낳은 이 사회주의 전통, 사회주의 성혁명과 성정치 운동에 대해서는 보다 깊게 학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일만의 독특한 그 도이치 존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독일의 반자유주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 자유주의 전통,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시 영미 세계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어권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영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만 프로이센 사회주의로 영미 세계에 대해서 강한 어떤 경쟁 의식을 느끼고, 그 전통 속에서 독일 낭만주의, 독일 관념론, 그런 뭐 헤겔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통에서 헤겔 거쳐서 칼 막스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메르켈 총리도 이걸 이제 도이치 존드백이라고 그러는데, 독일만의 독특한 길입니다. 이 독특한 길은 바로 영미 세계와의 어떤 미메시스적인 경쟁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이런 안타까운 것은 이 독일에서 자유주의 전통은 막스 베버가 이제 자유주의 전통을 대변하는데, 이 막스 베버나 그다음에 칼 야스퍼스나 한나 아렌트 같은 이 독일 내에서의 자유주의 전통은 안타깝게도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는 독일 사회주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이런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서 좌쪽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오고, 주디스 버틀러도 비판 이론을 강의하는 교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드로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도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 2 넘어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의주의적 법률혁명, 제가 법률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나오겠지만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바티칸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 바티칸에서 이미 이제 법률혁명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이제 프로이트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어느 이제 농객도 혁명은 안단테로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문화 막시즘은 혁명을 안단테 방식으로 문화 속에 침투해서, 특별히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어떤 막시즘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혁명은 특별히 성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퀴어나 젠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정적인 분들이 좀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주의 운동의 세 축 중에 하나의 중대한 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은 안단테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혁명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법률혁명입니다. 사법부 내의 혁명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루튼경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자유주의 전통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연합과 유럽 인권법원의 탑다운 방식의 법률혁명 시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는 법률혁명의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 탑다운 국가 페미니즘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을 지적합니다. 로저 스크루트는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면서 잔 록이 강조했던 개인의 주권과 자유의 재발견을 강조합니다. 2012년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도 젠더 이론이 인류학적 혁명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고, 2019년에는 바티칸은 공식 문서를 통해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유행하는 개념은 자주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준 차이와 자연적 상호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선포합니다. 바티칸은 이 문서를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와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미어시네리티, 어떤 순전한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전체가 대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가 상대주의에 의해 추진되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뿐 아니라 법률 통해서 정제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즉 성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 수많은 젠더들을 만들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 질서를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의 추상물로서의 인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교육국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 정체성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심리치료적 조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3 보겠습니다. 유럽 인권법원의 인권 문화 전쟁을 위한 무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스스로 인권 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오래 전에 그 정치 철학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현대 우리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국가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신학적 개념이 세속화되어서 법학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인권 개념도 유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1세기 유르겐 독일의 국가적인 철학자 유르겐 하버마스도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 유대 기독교 전통이 인권, 자유, 평등,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유르겐 하버마스가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권 개념은 새로운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권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빠에서 제가 로저 스크루튼을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저 스크루튼 경은 2016년 서구에서의 자유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에서 유럽 연합 EU에서 수용하는 민족 국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새롭게 사회병리학적으로 고안된 호모포비아와 이슬람포비아 개념에 대한 미신적인 공포를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크루트는 이런 민족 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영국 브렉시트의 정당성을 정치철학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사실은 영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원이자 보르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인권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인 지향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라는 것이죠. 그리고 EU의 유럽 인권법원이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인권 개념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EU와 영국 간의 어떤 법철학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로저 스크루튼 경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영국 대표 언론인 가디언지 편집부 요직과 BBC 정기적인 패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知名한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도 미국 로페어 재단에서 인권법을 납치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인권법의 조작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유럽연합의 유럽 인권법원에서 주장하는 인권법과 인권문화는 일종의 문화 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와 인권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인권 개념은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그 안전, 민족 국가의 주권과 영토까지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 개념은 잠재적 복수, 네메시스로 변해버렸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 개념이 서구 문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서구 자체를 비판하는 무기로 변해버렸다고 그녀는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인권 개념, 인권법, 인권문화,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적 문화 전쟁의 무기로 무기화 웨프니제이션 되어버렸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약자, 희생자, 소수자, 주변인 그룹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하고 적정한 기독교적 민주주의적 변호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희생자됨을 과잉되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 victim ideology 또는 희생자 문화, victimhood culture 또는 희생자 정치학, victim politics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이런 victim politics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지향이 강한 유럽 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인권법을 문화 전쟁적 무기로 무기화해서 정치적이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새로운 인권 개념이 서구 가치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성경처럼 되어버렸다고 비판합니다. 그녀는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대한 유럽 인권법원의 적극적인 판사들의 결정과 그 사법부 행동주의 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 새로운 인권 개념을 통해서 문화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 막시즘은 문화 전쟁이에요. 제가 나중에 피렐로 라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어떤 혁명은 안단테라는 그 말처럼 문화 전쟁이 아주 엄밀한 방식으로 학문적인 방식으로 아카데미아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영국 이 멜라니 필립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새로운 인권 개념 등은 사회주의와 문화 막시즘을 위한 새로운 문화 전쟁의 무기로 무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평화주의 이름으로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의 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의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평화주의와 포스트모던적 신루소주의는 최근 국내 좌파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좌파 포퓰리즘, 레프트 포퓰리즘의 정치 철학자 샹탈 무페가 강조하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리고 문화 전쟁적인 좌파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겨레 신문 쪽에서 한국 좌파 진영에서 이 좌파 포퓰리즘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고 있어요. 선명성, 투쟁성, 당파성, 파르티지안, 그 빨치산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죠. 그러니까 당파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의 부제를 21세기 유럽 사회 민주주의 시대의 종언이라고 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도 사실은 황혼기에 접어들었고요. 이 중도적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버마스나 잔 노을이 이야기하는 어떤 수기민주주의 제3의 길 또 중도적인 노선이 사실은 허물어지고 지금은 다시금 좌파 진영에서 선명성, 투쟁성, 당파성을 강조하는 좌파 포퓰리즘이 21세기 유럽의 새로운 좌파 진영의 대세가 되었어요. 그걸 한국에서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제가 그다음에 넘어가서 몇 문장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 정치와 21세기 글로벌 성혁명 운동과 깊게 얽혀 있고요. 평등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차별금지법을 강제하려는 저희에는 사회주의적 언어검열, political correctness가 존재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자유의 가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 자유기본법을 추가로 제정해서 강제해야 한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막시즘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입니다. 이건 제가 르네 지라르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국가주의 페미니즘, 국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서 대학 사회에도 침투해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되고 있지만은 국가 재정을 투입할 만한 학문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학문성을 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 이론 그리고 동성애 운동은 프로이트 막시즘으로부터 파생된 것인데요. 이 프로이트 막시즘의 초석이지만 이것이 아킬레스건이에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렉스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으로 인한 것이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고, 그렇기에 21세기 글로벌 성혁명 운동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기초가 되는 프로이트 막시즘 자체가 사상 누각이라는 점을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서양 고전학 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이성원 명예교수님의 논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라는 이 논문에서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은 오이디푸스가 르네 지라르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고전학자로서 일종의 희생양,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스케이프고트니까 희생염소, 희생염소로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라르가 주장하고 이성훈 교수님도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지라르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오이디푸스의 주방은 당시 인간 희생양, 휴먼스케이프 파르마코스라고 합니다. 파르마코스 주방과 연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잘못된 이유로부터 탄생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과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지라르의 비판, 그리고 그의 새로운 해석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발생된 이후의 포스트 모던 정신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상은 사실은 프로이트로부터 나오고 프로이트와 칼 막스의 사상이 결합된 프로이트 막시즘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이트의 이론 자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라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에 간 쉽게 말하면 파르막스 인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후로 쉽게 말하면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포스트 모던적인 정신분석학적인 페미니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크 라칸도 그렇고 크리스테바, 둘레스 가타리, 그러니까 크리스테바나 그다음에 루스 이리가라이 이런 사람들 다 주디스 버틀 이전에 이런 급진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또는 프로이트 막시즘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무너진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막시즘의 오독으로 인해서 프로이트 막시즘의 첫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비렐름 라이어의 성혁명 이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나중에 소화성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지금 뭐 동승이 운동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원조니까요. 이런 사실은 독일이 원조고 독일이 진원지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성정치.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특별히 68 운동이나 독일 녹색당과 좌파에서 동승의 운동을 하는 그룹이 그 동일한 그룹이 수화성에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승의 운동과 수화성의 운동은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요. 네,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승의 운동은 오히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거대한 빙산은 뭐냐? 그건 사실은 글로벌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혁명, 성정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승회뿐만 아니라 수화성회, 폴리아모리, 다자성회, 그 다음에 나중에 근친상간까지 폐쇄해야 된다고 주디스 버틀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이 사람들은 성정치, 성정치와 성혁명을 주도하면서 꿈꾸는 것은 뭐냐? 사회주의적 성유토피아예요. 성유토피아 개념은 이미 68운동의 멘토였던 마르쿠제가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유토피아예요. 성유토피아. 그래서 동성애를 단순한 인권운동으로 물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권운동이다, 시민운동이라고 내세우겠지만은 그 뿌리는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고요. 네. 소아성애 말씀드렸고 이후 소개할 독일 녹색당과 좌파의 소아성애적 안티파. 예, 나중에 이제 독일 녹색당과 좌파에서 안티파시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파시즘으로 보면서 안티파시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아성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자본주의라는 파시즘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소아성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당과 좌파에서 주장했던 게 소아성애적 안티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유교적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좀 낯설죠. 상당히 도일적인 발상입니다. 프로이드의 영향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아성애적 안티파 운동에서는 동성애의 탈범죄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 현대사 교수의 호에레스라는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애는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미래기획이었고 이는 동성애의 탈범죄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독일어권에서 아직도 정립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의한 것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철학 TV 방송을 소개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프로이트 나중에 학문 정적 수용되어서 특별히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파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수용되어서 대학사에 크게 유행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학문적으로 기초가 있느냐, 학문으로 정립되었느냐, 독일 철학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오이디푸스 렉스에 대한 오독으로 이제는 서양 고전학부에서도 그건 폐기되어야 될 이론이라. 그래서 지금의 심리학의 주류는 인지심리학이고 뇌과학에 기반한 인지심리학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전에 세 번째 뇌라는 제가 나중에 PPT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뇌라는 그 프랑스 장 우글리앙이라는 정신분석학자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요즘에 그 정신분석의 주류는 오히려 르네 지라르의 그 쉽게 말하면 미메틱 브레인, 그 우리의 세 번째 뇌는 상당히 모방적 뇌다. 그래서 그걸 신경세포, 그걸 뉴런을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지심리학, 뇌과학에 기초한 인지심리학의 주류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결국 주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자, 이 프로이트 마크시즘은 사회주의 성혁명과 성정치 개념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제자 비를름 라이는 나중에 프로이트 학계에서 쫓겨나죠. 공산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릴 적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의 하녀와 성관계를 하고 또 이 어머니가 가정교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불륜.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결국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비렐름 라이의 책이 한국에 거의 다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상당히 뭐 소아성애도 이야기하고 성혁명 이랬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여튼 이 프로이트 마크시즘의 첫 학자는 비렐름 라이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그 다음에 성유토피아를 주장한 마르쿠스의 68 학생 문화혁명 운동권, 문화 마크시즘을 지향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모두에 존재하는 사유인데 사실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주디스 버틀의 입장도 주디스 버틀도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거든요. 퀴어 아나키즘을 주장합니다. 퀴어 무정부주의. 그래서 이런 주디스 버틀의 입장도 인류 문화와 신화와 제에 대한 피상적 오독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21세기 인류 문명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교육 이념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디스 버틀은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을 성정치, 로 도입했지만은 데리다는 해체주의 철학을 주장했던 데리다 본인은 나중에 생애 후기에 사실은 종교적 전환, 윤리적 전환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성 오거스틴에 비교하면서. 그래서 초기 그 해체주의 철학, 그 소위 이야기하면 이 데리다는 해체주의 철학을 그 막시즘의 급진화된 형태로 주장을 했는데 막시즘을 이야기하면서 뭐 해체 그 68 운동과 연동되었던 그 데리다를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교로 전환한 이 데리다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분노를 표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해체주의 철학도 사실은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해체주의 철학을 성혁명, 성정치의 개념만 적용한 주디스 버틀러도 사실은 뒷북을 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오도. 소아성애와 성혁명.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비렐름 라이. 비렐름 라이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의 기초에서 소아성애를 주장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라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만약 어떤 아이가 동료 아이들과 육감적인 분출을 가지게 되면 덜 쌓이게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성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다음 문단 넘어갔어요. 프로이트와는 달리 사춘기 이전의 청소년의 성욕망, 그다음에 수아들의 성욕망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초석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어린아이, 오이디푸스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어머니를 향한 근친상간의 성욕망에 대한 오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워낙 유명하죠. 근친상간과 부친살해. 근데 이것을 억압된 성욕망으로 오독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욕이에요. 욕. 최악의 욕이 뭡니까? 여러분들. 좀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social accusation, 사회적 비난이에요. 마녀사냥이란 말이에요. 너 빨갱이지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친일파. 그러니까 그리스폴리스가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는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그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수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는 욕이고 오이디푸스는 욕바지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장 통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 마크시즘, 포스트 모던 정신분석 페미니즘 학자 모두까지 버틀러도 오이디푸스가 욕바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예. 이것이 제 간단한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바로 어머니와 근친상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니하고 성관계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놈 아니겠어요? 욕입니다. 최악의 욕이에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왜 눈을 찌릅니까? 죽어서라도 자기와 성관계한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고 죽어서라도 자기가 죽인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희생 염소 메커니즘, 스케이프곶 메커니즘을 학자들이 못 알아챘다고 르네 지라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액면적인 그 독법으로 주디스 버틀러가 나중에 근친상간 금기도 폐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나중에 들레이즈 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의 서문을 쓰기도 한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 미셸 푸코도 독일 녹색당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한 수하승해의 탈범죄화를 주장합니다. 푸코는 1977년 강간 범죄는 오직 폭력 범죄로만 처벌되어야 하며 성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푸코는 1978년에는 성인과 어린아이들의 비강제적인 섹스, 그러니까 소아승해도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탈범죄화되어야 된다라고 미셸 푸코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적인 소스적인 강띠와 마니아, 통합나무 오르기아를 다시금 철학적으로 재발견한 푸코는 프랑스 공산당 나중에 뭐 마오이즘에 빠지고 마약 LSD도 하고 나중에 동성애자로 살고 나중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죠. 네. 그 다음에 들레즈와 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 나중에 나올 것인데 이게 들레즈도 보면 자신의 철학을 학문성교라고 그러고 실제로 들레즈와 푸코 이런 사람들로 서로 이렇게 동성애 관계고 그러죠. 그래서 네, 2.3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녹색당과 수하승의 합법화 지원 파문. 여기서는 제가 그 녹색당의 비주류가 아니라 녹색당의 주류가 수하승회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마이와 마르쿠스의 성유토피아론을 따라서 68 문화혁명 세대들의 일부는 실제로 수하성애도 포함하는 성공동체 꼬뮌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8 운동권이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 세계모니를 장악한 정당들은 주로 독일의 SPD, 3인당과 녹색당이었는데 녹색당의 주류가 90년대까지 수하성애를 탈범죄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 2013년 이후 독일의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 크게 공론화되었고 우리나라 연합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였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아니었다. 독일 녹색당과 주류였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 소아승회적 안티파 반파시즘 68 학생운동 독일 녹색당과 좌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가면 녹색당이 중장기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투쟁으로 유일한 정당으로 보고 있고 소아성애 합법화를 시도한 자들도 소아성애를 주장하는 자들도 자신들은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게 독일어권에서 가비엘 쿠비라는 여성 학자를 제가 소개했는데 이 사람도 68운동 운동권 출신이에요. 68운동 베를린 대학 출신.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전향을 하고 또 회심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성혁명 글로벌 성혁명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계몽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여성학자도 일부 유럽 68 운동권들의 소아성애 행위, 근친상간 금기 폐지 시도, 디오니소스적인 성공동체와 성유토피아 환상 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유엔과 EU를 글로벌 성혁명의 주동자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애화된 젠더 인간을 지향하는 거대한 재교육 에어지웅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이게 상당히 독일적인 발상이에요. 68 운동이 했던 것이 그러니까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루소적인 발상이라고 이미 한나 아렌트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적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이상 거대한 재교육 에우치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전체주의가 추진하는 언어의 정치적 유린, 독일어권과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성애화 그리고 과잉 성애화, 그러니까 조기 성애화 그러니까 프리 섹슈얼리시룽
과잉 성애와 하이퍼섹수얼리티로 성교육 실태를 고발합니다. 독일어 건 같은 독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형상화해서 만지도록 그런 교육, 젠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성혁명, 근친상과 동성애의 상징인가라고 제가 버틀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버틀러는 이승의 친족 구조, 근친상간, 그러니까 모든 금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 금기, 동성애 금기, 모든 성에 관련한 금기를 깨려고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금기를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이 언어 금기. 그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 새로운 자기들은 금기를 깨면서 새로운 언어 금기를 만들어서 조금만 비판을 하면 그건 혐오와 차별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버틀러는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안티고네를 정신 분석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제안하면서 대안적인 친족으로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는 모두 파르마코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티고네는 근친상간의 자식으로 태어난 여성이고요. 동성애 금기를 파괴한 안티고네는 버틀러에 의해서 이러한 젠더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대안적 친족 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주디스 버틀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서울대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빌려본 책으로 몇 년 전에 검색 결과 나오던데 여러분들 네, 한번 학문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족 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버틀러는 이런 오이디푸스보다는 안티고네를 상징적 질서의 재편과 재구성을 요구하는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변호합니다. 네, 하지만은 버틀러는 그 금기들의 파괴를 보여주는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보여주는 그리스 비극 자체가 당시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적 호국 문학이었지 혁명 문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 작품은 버틀러나 성혁명 이론가들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처럼 전복적 혁명 문학이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의 체제 옹호적이고 체제 유지적이고 그리고 체제 갱신적인 카타르시스적인 호국 문학이었다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자신의 성혁명적이고 성정치적인 프로이트 막시즘에 기초한 기초에서 문화인력적인 근거가 희박한 젠더 유토피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뭐 이런 안티고네가 대표하는 이 애매모호성 또는 젠더와 성정체성을 교란하는 이런 그 애매모호성을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 이런 애매모호성은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차의 소멸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라르에 의하면 희생 염소는 야누스적이고 모순적이고 또한 퀴어합니다. 이 퀴어한 디오니소스, 퀴어한 오이디푸스 그리고 퀴어한 안티고네는 모두 야누스적인 희생 염소와 모순적인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디스 버틀러나 학자들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한 안티고네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의 이런 프로이트 막시즘적인 젠더 이론적인 오독은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울대 이성훈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그리스 비극 연구가 그리스에서 공부하신 분이죠. 전남대 최영 교수도 2018년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 비극의 그 여성들이 상당히 그 능동적이고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등장하지만은 그래서 이 그리스 비극에서 고대 아테네 여성들은 참정권은 없었지만 여성 인권이 강했으며 여성을 하나의 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의 비극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가 아니에요. 아테네와 경쟁점에 있던 테베가 그리스 비극의 배경이고 그리스 비극을 보는 주체는 아테네예요. 이런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대척점 테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여성이 특별히 이제 안티고네 같이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은 이런 테베는 망초가 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최영 교수는 배경이 되는 나라가 아테네의 대척점이었던 테베였다는 사실은 여성이 남성 역할을 대신하는 나라, 곧 망초가 든 나라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극작술의 일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여성상은 여권의 상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국가를 폄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테베를 남녀 역할이 뒤바뀐 사회, 즉 안티고네 같은 여자가 남자같이 용감하고 크레온 같은 남자가
여자같이 비겁한 사회, 그 쉽게 말하면 평상의 질서가 전복된 그런 사회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테네 이야기 나오면 남자가 남성 역할하고 여자가 여성 역할하는 그런 성질서가 바로 잡힌 나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드레스와 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와 파르마코스 오이디푸스. 왜 넘어가기? 드레스 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와 정신 분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 이 책은 아까 이야기한 윌헬름 라이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의 서문을 쓴 사람이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그리고 드레스와 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 포스트 모던적인 이 책은 6.8 운동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성욕망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군중 노이로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망을 억압하지 말고 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디오니소스적인 성욕망의 분출을 이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레스와 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책의 서평을 지라르가 썼는데, 지라르가 서평을 쓰면서 여전히 들레스와 가타리도 프로이드처럼 오이디푸스를 파르마코스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 소아성의 운동과 동성의 운동은 동일한 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다. 앞에 소개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다음에 마르쿠스의 이야기 했고요. 좀 중복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4페이지 및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도르노, 저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면 상당히 그 주류 학파로서 아도르노 하면 뭐 부정 변정법, 그다음에 계몽의 변정법, 상당히 점잖은 학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자료 조사하다가 아도르노 자신이 1967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에서 성적인 금기와 오늘날의 법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성적인 금기를 철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저도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들로부터 보편적 매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했는데, 이미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매춘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미 일찍부터 했어요. 초기 프랑스에서부터. 아드로노도 이 강연에서 매춘 금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매춘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매춘을 허용해야 하는 주장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금기도 비판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드로노는 이 강연에서 소아성애도 지지하는 인상을 주면서 소아성욕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전반적으로 프로 사상과 윌헬름 라이의 사상이 수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드로노는 이 강연에서 성적인 금기들을 파괴하고 이것을 형법 제정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네, 아드로노의 성적인 금기들의 폐지 주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주디스 버틀의 동성애 금기와 근친상감 금기 폐지 주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동성애 혁명운동은 성적인 무정부주의적인 세계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윌헬름 라이와 마르쿠제도 디오니소스적인 통합나무, 소아성애, 자유로운 폴리아모리 등을 통한 성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성유토피아는 바로 성적인 무정부주의적 세계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도 퀴어 무정부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혁명 이론가들은 모든 성범죄의 탈범죄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혁명운동은 단순한 시민권 운동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성혁명 운동이라는 사실은 동성애 운동이 전통적인 일부 일처제를 전폭적으로 혁명하고자 하는 다자성애와 소아성애 운동과도 밀집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2.8 주디스 버틀가 말하는 21세기 글로벌 반젠더 이데올로기 운동하고 PPT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주디스 버틀러가 2020년 강의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이 모든 것에 다 가장 중요한 이론가거든요. 퀴어도 그렇고 젠더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성애자자 레즈비언 페미니즘이죠. 그다음에 주디스 버틀러가 차별금지법을 주장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가고 또 엄청난 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 엘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젠더 트러블. 그래서 근데 젠더 트러블의 저자로서 있지만 자신이 이 글로벌하게 벌어지는 반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에 부딪혀서 트러블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전역에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독일이 원조인데 이 국가 페미니즘 형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교육과 젠더 연구가
자주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젠더 교육이 전체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독일이 원조인데, 예. 그래서 2013년 이후로 프랑스에서도 젠더 교육 폐지 운동이 거세지고 마크롱 대통령 하에서 최근 이 이데올로기 비판 운동과 저항 운동에 직면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디스 버틀러 자신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통령도 차에서 젠더 교육을 학교 공교육에서 폐지하기로 선언했고 이러한 흐름은 콜롬비아 등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디스 버틀러가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는 이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 레즈비언 페미니즘,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이론가로서 지난 20년간 법률적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1999년 바티칸의 가정에 대한 공식 기구와 공식 문서 등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회와 두 교황으로부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 질서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어 악마적인 이데올로기로 평가되었다고 주디스 버틀러가 소개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하게 젠더 교육 폐지 운동이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에 조금 더 많이 소개되어서 뒷북치면서 뭐 차별금지법 이것이 마치 포스트 모던 철학처럼 유행 철학으로서 포스트 모던 철학처럼 이것을 해야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그건 글로벌한 최신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균형 잡히게 다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앞선 나라가 노르웨이인데요.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도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노력을 해가지고 최근 젠더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요. 주디스 버틀러의 증언처럼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들도 이 젠더와 강력한 저항 운동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젠더 그리고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PPT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말을 빨리 가지고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PPT 제가 하고 PPT 대체로 제가 읽은 내용이 포함되지만은 또 PPT 좀 잠깐 확인하면서 제가 한 5분 정도까지 8시 5분까지 마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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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네. 자, 문화 막시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죠. 차별금지과 프로이트 막시즘, 동성애 운동,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이 사람이 아드로노죠. 다 이런 그 사상적 뿌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 뿌리. 그래서 아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어떤 대척점에 있는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다. 미제 사이에 그 칼 포퍼가 이제 마르쿠제하고 논쟁을 했죠.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보시면 알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막 시점의 항원 보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 번째는 이것이 일주일 전에 그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우글리앙이라는 책은 이 사람의 책이 계속 번역되어 있고 르네 지라르는 여러분들 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 뭐 기생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 모두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와 오랫동안 공동 연구를 했던 어떤 신경정신 그 학자고요, 정신분석학자.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뇌과학에 기초한 인지심리학의 대세지 프로이드의 범성욕주의적 어떤 그것이 결코 대세나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건 LGBT 성소수자 동성애자에 의한 스위스 제네바 종교교육비 그래서 명백하게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거기 비렐름 라이가 성혁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했는데 그 책의 원제에 보면 섹수얼리티트 임 쿨투어 캄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전쟁 속의 섹수얼리티,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정치, 성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비렐름 라이의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문화 전쟁입니까?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막시즘이 왜 등장을 했느냐면 사실은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화되었는데 왜 서구에서 일어나지 않느냐를 고민했던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해체해야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전쟁의 차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문화 테러리즘과
문화 파괴주의다. 그래서 미제스라는 학자 오스트리아는 사회주의를 기본적으로 부정주의, 파괴주의로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실증주의 또는 긍정주의 관점에서 건설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어떤 부정주의적 관점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테러리즘은 넘어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사상이 융합된 프로이트 막시즘. 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프로이트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이트 막시즘은 동성애 운동, 소아성애 운동, 키우와 젠더 이론 이것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이 모든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막시즘의 초석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드로노 말씀드렸죠. 아드로노 자신이 이미 이제 소아성의 모든 성적인 금기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버틀러 이전에 아드로노가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조금 뒤늦게 확인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드로노는 국내에 보면 조금 점잖은 학자로만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 혁명 운동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일종의 성유토피아로서 모든 성적인 금기를 폐지하고 모든 성범죄를 탈범죄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로노가 이미 이제 이런 주장을 초기부터 했고요. 젠더 트러블, 네,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모두 사실은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된 좌파 사회주의로 경도된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의 기초에서 주디스 버틀러나 이런 그 성혁명 담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젠더 트러블 아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이것 제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독일에서 녹색당 그러니까 녹색당은 68 운동의 산물이거든요. 이 68 학생 운동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JTBC나 이런 방송에서 유럽의 68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럽의 68이라는 표현은 좀 가정됐고요. 독일의 68이라고 부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68 운동이 유럽 전역에서 균등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그리고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그게 강하게 일어났고요. 유럽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 68이라고 쓰고 이 독일 68과 한국의 86 운동권을 비교하면서 한국에도 68 운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68 운동이 그 아까 비렐름 라이의 그 책을 68 운동권들이 광범위하게 읽어요. 처음에는 몰래 읽다가 왜냐 워낙 그 보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소아성에도 나중에 이 책이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비렐름 라이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68 운동, 녹색당과 나중에 좌파에서 그리고 3인당까지. 그래서 비렐름 라이의 그 어떤 영향력은 초석적이다. 결코 작지 않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사실은 약화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은 성유토피아. 그래서 꼬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일어 거는 본 게마인샤프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그냥 같이 사는 지금 그 단체로서 남아 있는데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래서 실제로 68 운동의 소아성에도 실제로 행해졌어요. 그래서 2018년이 68 운동의 50주년이어서 독일에서 많은 다큐가 제작됐는데 그 다큐를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이 소아성애 운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큐로 잘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 있어요. 소아성애.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성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도 소아성애는 뭐 지지하기를 잘 하죠. 예. 하지만은 분명히 나중에 동성애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뭐 소아성애, 다자성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근친상간 폐지 그러니까 성유토피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독일적 사유다. 그래서 보편화시키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성애 사실은 이제 원시 공산주의적인 사상인데 꼬뮌, 근데 원시 공산주의적인 사상의 이제 성유토피아 개념이다. 성공동체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성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서 섹슈얼리티를 공유하는 공동체.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그 김누리 교수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68을 독일 사회주의를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맞이하면서 굉장히 물론 뭐 독일
전통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 문제, 입시 문제 때문에 뭐 거기 거기는 다 국립 대학이니까요. 교육이나 독일을 모델로.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독일의 교수들은 다 공무원이고 프로이센 이후로 굉장히 사회주의적 대학 교육, 국립이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교육이 다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이야기했던 국가주의적 교육 통제 모델이 과연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겔의 사회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런 모델이 나중에 나치까지 연결된다고 많은 독일학자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독일식 모델을 무작정 낭만적으로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주의적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물론 교육과 의료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성은 강화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은 완전히 국가주의적 국가 통제하에 들어가는 게 과연 대안이냐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교육이나 뭐 이걸 6.8의 유산이라고 6.8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2008년에 아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 독일 언론에서 굉장히 공론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게 주장이 뭐냐면 운저캄프 1968 이게 히틀러의 마인캄프를 빗댄 것인데 쉽게 말하면 6.8 운동권은 무엇을 닮았느냐 하면 1933년에 독일 나치 학생 운동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가로서 굉장히 주장했고 이 게츠아일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6.8 운동과 관련한 토론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6.8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김누리 교수는 굉장히 6.8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6.8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 닮았느냐? 기본적으로 이쪽은 좌파 사회주의예요. 여기는 우파 사회주의예요. 둘 다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나치를 사회주의로 찾아내요. 뭐라고 가르치면 나치는 파시즘이다. 그거는 이미 이제 구소련 스탈린으로부터 그렇게 부르도록 어느 교육을 시켰어요. 나치를 사회주의로 부르지 마라. 근데 명백하게 나치오날 소циalizm잖아요. 히틀러도 사회주의예요. 이런 교육들이 대학에 잘 안 퍼져 있다면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독일 민족 사회주의예요. 국제 사회주의와 민족 사회주의. 둘 다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좌우파 사회주의 운동은 적과 같은 쌍둥이다. 저의 주장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지지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과 칼막스는 같이 가는 것이죠. 관념론적 변증법이나 유물론적 변증법은 똑같대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 변증법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데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증법이 아니라 르상트망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가진 자에 대한. 그건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사회주의라는 말은 베르너 존 바르트의 책 제목인데요. 베르너 존 바르트 막스 베버 당시에 유명한 그때 당시에 가장 독일에서 유명한 정치 경제학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서 성정치도 이해하시도록 제가 조금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회주의 전통은 프로이센 이후로 나타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독일 관념론, 독일 낭만주의,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성유토피아, 성공동체, 그다음에 뭐 자유연애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면 독일 낭만주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독일 낭만주의에 대한 가장 전문가적인 비판을 한 사람은 구소련 출신의 이사야 벌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벌린이 독일 사회주의를 독일 낭만주의를 이미 오래전에 실드하게 비판을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독일 녹색당 합법화 논쟁 이야기를 학강 막시즘 이야기했고요. 르네 제라르 이야기했고 아까 이미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프로이트 정신분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 드렸죠. 프로이트 그리스 오이디푸스 왕이 오이디푸스 렉스죠. 소포클레스의 이것에 대한 오독이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의 아까 이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포에티카에 나오는 용어로 이해하려면 하마르티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마르티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트래직 플로우, 비극적 결함, 우리 신학에서는 죄로 번역해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최악의 범죄를 범한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그 길과 자신을 저주하면서 눈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과 무친살에는 억압된 성욕망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지라를 읽으면 쉽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건 욕이고 하마르티아단 말이에요. 그 하마르티아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나오잖아요. 그리스 비극의 존재 목적은 카타르시스거든요. 카타르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플러스를 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승훈 교수님의 논문 세양 고전학 영역 2016년에 이분 르네 지라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전학부에서 이미 이제 그리스 고전을 연구한 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어떤 그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염소를 이야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오이디푸스는 희생염소다. 지라르가 이미 이야기를 자기 눈을 뽑아버리죠. 네, 넘어가게 르네 지라르 잠깐 했고요. 희생염소, 스케이프고트다. 그래서 네, 오이디푸스는 희생염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그냥 계셔서요. 네. 좀 질문을 받고 네. 저희들이 질문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좀 끊긴 것 같죠? 네, 다시 한번 귀한 훌륭한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줌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좀 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들어온 것들을 하나씩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도 신좌파 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사회로 진출하고 정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이제 신좌파 네네. 뭐 독일과 프랑스 이야기는 독일과 프랑스만 보지 마시고 영미 세계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영미 세계에 대한 보다 보면 뭐 굉장히 대학가가 지나치게 자로 경도된 것은 사실은 이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이에요.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예? 우리 정치 경제학 이런 사회학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프랑스는 포스트 모더니즘 둘 다 사실은 좌파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들은 기본적으로 영미 자본주의, 영미 자유주의, 영미 상업주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글로벌하다면 왜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만 천착을 하고 집착을 하느냐? 글로벌하게 보면 영미 세계도 있지 않느냐? 영미 세계에 대한 보다 더 개방적이고 그 열린 자세를 가져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지나치게 낭만하지 마시라.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의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20세기의 두 전체주의, 그것은 모두 사회주의 운동이었고 독일세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히틀러의 나치즘도 그렇고 소련의 스탈린도 칼막스의 영향을 둘 다 독일제예요. 왜 독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독일을 계속 낭만화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 책을 조금 독일 정신과 독일 철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지금 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물론 저도 뭐 독일을 나름대로 좋아해서 물론 국립대학이니까 무료여서 뭐 좋아하는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독일을 조금 지나치게 독일을 또 정확히 잘 모르고 우리나라가 조금 낭만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학계에서.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반성하는 그런 네네네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독일에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사회민주주의
이미 SPD 그 슈레더 총리가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포기해야 된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근본 질서에 대한 어떤 헌신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파 정당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독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계몽 작업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언급하셨던 건데요. 나치는 파시즘이면서 전체주의이면서 동시에 독일 민족 사회주의인 것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파시즘이기도 하죠. 뭐 파시즘은 네, 파시즘이면서 민족 사회주의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처음에 이 민족 이미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 노벨상을 받은 하이에크 이미 이제 오스트리아인들이 독일을 잘 알아요. 올해 오스트리아가 제가 그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스트리아는 이미 지금이야 이제 작은 나라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유럽을 지배하던 제국이었단 말이죠. 독일은 프로이센 이후로 조금 비스마르크 이후로 강해져서 현대 와서 조금 큰 나라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인들이 이 독일 정신과 철학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주 실달한 비판을 했고 하이에크가 이미 이 좌우 독일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하면 좌파 사회주의만 알아요. 하지만 우파 사회주의도 있다. 그래서 그건 민족 사회주의다. 그래서 나치즘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잘 오해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면서 또한 파시즘이기도 하죠. 네. 파시즘은 공산주의도 파시즘이잖아요. 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현재 독일의 녹색당과 같이 네. 소아성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정치적 세력 혹은 정당이 있나요? 독일 녹색당을 어느 정도 약간 염두에 두면서 뭐 정의당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문화권이 강해서 소아성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여튼 이 사람들이 동성애만 자꾸 이야기하겠죠. 하지만은 고구마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동성애만 결코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성애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아모리가 있고 뭐 쭉쭉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성혁명 담론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계몽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동성애 운동만 마치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인 것처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언론 풀지만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그게 다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이런 독일제 성혁명 담론을 왜 우리가 꼭 추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글로벌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독일적인 사상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응당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왜 LGBT 운동이 활발하고 확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LGBT 플러스 운동은 유럽의 좌파적인 것과 좀 다른 흐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주디스 버틀러도 미국에서 가르치는 교수직이지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영향력이죠. 미국의 약간 이제 좌파 진영은 대체로 유럽의 사회주의를 이제 가져와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영향 맞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영향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당시에 이제 그 반정운동도 네.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 중에서 이제 미국의 마르쿠제. 예, 네. 미국에 와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네. 마르쿠제는 미국에 남았죠. 안 들어가고. 네. 마르쿠제의 영향이 미국에 더 큽니다. 그런 네.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또 꽤 컸던. 네, 마르쿠제 영향력이 미국에서 아마 마르쿠제가 제가 마르쿠제를 아까 강하게 이야기 유럽에서도 독일에 꺼내서도 마르쿠제가 그때 당시 68 운동에 3M이 있습니다. 막스, 마르쿠제, 마오는 마오쩌둥이고요. 그러니까 마르쿠제가 그 정도로 칼 막스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었고 미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어떤 학생 운동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구루였습니다. 일종의 유럽과 미국에서. 네, 마르쿠제 중요합니다.
PC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Political Correctness, Gender Feminism 이름은 들어봤지만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강연에서도 언급하셨지만 통합 이해되는 줄거리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C와 젠더 페미니즘. 네, PC의 기원은 저는 마오쩌둥인 걸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궁극 소급하면 마오쩌둥까지 가고 일종의 언어 금률이죠. 언어 금률이고 뭐 이제 슬라브의 지적, 뭐 21세기 새롭게 고안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슬라브의 지적도 PC 그 정치적 올바름은 새로운 전체주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새로운 언어 금기 또 언어 정치, 예, 그러니까 언어를 족쇄해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질투 사회를 보시면 나오고 있고 독일어권에서도 이 PC에 대해서 노베르트 볼츠라는 그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굉장히 언론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학자입니다. 진중권 교수도 잘 알고 있고 이 교수도 이제 이 PC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새로운 언어 정치다, 언어 금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혐오와 차별을 몰아가는 것도 언어 금열이고 언어 정치고 언어 금기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반실체주의적 그런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언어로서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를 사회주의적으로 혁명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언어를 먼저 사회주의적으로 혁명하겠다. 그래서 언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조지 오웰의 언어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뉴스픽. 예, 뉴스픽가 네. 그 조지 오웰이 네. 소련의 네. 그 정치 체제를 네, 네. 비판하는 네, 네. 그런 저작이었고 그걸 빗대서 이제 그 네. 시대 상황 그 시대에 이제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네, 네. 그 언어로 네. 그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뉴스픽을 네, 뉴스픽. 만들어서 네, 네, 네. 옛날 언어를 쓰지 못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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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의 의미로 쓰지 못하게 네, 하는 네, 네. 그런 이제 언어 정책이 바로 이것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소련의 사회주의와 중국의 네, 네. 사회주의가 같이 그런 PC의 그러니까 언어 혁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세계에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혁명 이렇게 전에 언어 먼저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강의 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문화 막시즘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화 막시즘의 역사, 사상적 배경. 네. 그 문화 막시즘은 일종의 서구 막시즘이고요. 그러니까 구소련에 실망한 그 새로운 뭐 그람시나 이후에 이제 루카치 헝가리 이런 사람들이 그 막스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하부 구조에만 집착을 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상부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문화를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기독교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해체해야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해체 작업을 펼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브람시와 루카치를 이은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정립된 학파를 구성하는 게 그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입니다. 그게 사실은 문화 막시즘을 추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사회학, 교육학, 여성학 등 많은 학문들이 독일 비판주의 학문에 뿌리를 두고 많은 지식을 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안적 학문 또 혹은 다른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지 학파와 학자에 대한 언급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네. 특별히 네. 유대 기독교 뿌리를 바탕으로 네. 사회 교육 문제를 비판하는 네. 사회과학적 학자들이 존재하나요? 네. 사회 교육 문제를 네. 유대 기독교적 뿌리를 갖고 비판하는 네. 네.
위르겐 하버마스를 추천합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본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3세대거든요. 하지만은 나중에 막시즘으로부터 결별을 합니다. 막시즘으로부터 결별을 하고 이제 자유주의 전통으로 보통 우리 국내에도 소개되죠.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는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케타가 이제 떨어져 나온, 그래서 괜찮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언급했는데 위르겐 하버마스가 최근에 이제 주장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 이런 모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들이 유대 기독교의 유산이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적인 잡담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제 얘기는 항상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가 9.11 테러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종교적으로 음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가지론을 견지했는데 9.11 테러 이후로는 종교의 기환 유르베세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전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과도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 기독교 전통, 유럽의 뿌린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고 최근에는 르네 지라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는 우리 일반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독일의 국가적인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국가적인 철학자가 유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비난하고 위르겐 하버마스는 오래전부터 그 현대성의 철학적 탐론이라는 책에서 푸코나 뭐 데리다 이런 식의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 쉽게 말하면 니체와 하이데거의 계보 위에서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워져 있는데 니체와 하이데거 모두 디오니소스적인 메시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버마스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교육이나 사회학의 주류에 남으면서도 조금 영미세계와 개방적이고 자유주의 전통을 견제하고 싶다고 하면은 위르겐 하버마스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학의 아버지인 막스 베버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시라. 칼 막스보다는. 그래서 칼 막스와 막스 베버는 1930년대 독일에서 두 진영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독일이 칼 막스로 많이 기울어졌죠. 쉽게 말 칼 막스의 좌파 사회주의, 그다음에 히틀러의 우파 사회주의로 기울어졌고 영미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자유주의 전통, 막스 베버적인 전통은 소수로 남았죠. 네, 그래서 막스 베버를 저는 계승을 하시라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들이 이제 올라올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이제 한국에서 그 소위 젠더 이론이 그 페미니즘하고 같이 그 문학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네, 문학. 또그 이제 영어 영문학 쪽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마치 젠더 이론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영문학은 없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뒷북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네. 페미니즘, 젠더리즘이 이런 문학계를 잡고 있는 이게 어떤 전통적인 그 전통이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어떤 신화의 해석이라든지 뭐 에디푸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학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영문학이나께서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디스 버틀러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은 도움이 될 거고요. 주디스 버틀러 스스로 아마 주디스 버틀러의 영향력이 클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리고 아까 뭐 신화와 제의는 아까 그 르네 지라르도 문학에서 절대 그 소수가 아니고 주류거든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를 통해서 아까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이게 큐나 젠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근거를 주로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스 비극과 신화. 그게 이제 그리스 비극에 대한 숭상이 어디서부터 싹 트느냐면 독일 낭만주의 운동으로부터 싹 트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체하는 대체물로서 그리스 비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제 끊임없이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할 거고, 근데 그리스 비극을 저는 오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헤겔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다시 문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거고, 그 그리스 비극 지라르도 그리스 비극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 대한 지라르적인 독법이
대안이 되고 교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라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라르 전문가시니까요. 네. 그 어, 제가 보니까 이제 문학 비평가로서 네. 굉장히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문학 기자 네. 네. 이런 이제 그 평가가 가장 대표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문학 비평 쪽하고 이런 문화 철학 쪽하고 어떻게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섭렵돼서 그분께서 영향을 미치게 되셨는지. 그 처음 출신은 이제 본래는 그 고문사학, 역사학 출신이고요. 프랑스에서 고문사. 근데 미국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맡게 된 게 이제 주로 이제 소설이나 문학이었고, 그 문학에서 강의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천재적인 인사이트 통찰을 얻어서 욕망의 삼각형이나 이제 그래서 문학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프랑스 학술장도 받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학으로도 사실 얼마든지 먹고 어떤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더 이제 어떤 그 담대한 도전을 해서 이제 신화학이나 그 다음에 종교학, 인류학까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 학문 분야에 제한된 게 아니고 일종의 새로운 거대 담론, 새로운 그랜드 시오리를 이야기하는 인류 문화 전체를 발생학적으로 역추적해서 그래서 지라르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학문 분야로 제한되기에는 이제 너무 물론 지라르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죠? 양적으로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필드 자체는 인류 문화 전체를 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 뭐 인문학의 다윈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 소개를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불멸의 40이 네네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멸의 네네 그 선정된 것이 벌써 이제 꽤 된 거죠. 네네네. 근데 그 불멸의 40인의 위치가 네. 어떤 정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그 전통적인 아카데미죠. 학술원이죠. 네, 그게 최고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여러 학술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루이 16세인가 언제부터가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고의 학술원이고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불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근데 이미 학술적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가 끝까지 반대를 했느냐 하면 100살까지 오래 산 그 아카데미 프랑스에서의 회장으로 오래 역할을 했던 그 클라우스 레비스트로스가 끝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조금 대척점에 있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신화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신화 속에서 희생양 이야기를 찾느냐.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끝까지 많이 반대를 해서 생각보다 뒤늦게 불멸로 들어갔다는 뒷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하나를 다시 이 질문 아까 드렸었고요.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시간이 거의 되긴 했는데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 지금 집필하시는 거 곧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책만 적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조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독일 전통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생각할 적에는 조금 과도한 낭만화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른 할 말이 있어서 네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소위 그 디프레션 티어리 네. 어떻게 보면 플라톤서부터 화면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이제 퍼져 있고 네네 또 일체도 그렇고 네. 결국 우리가 이거 프리리 해야지 네. 너무 디프레스해서 네. 이론이가 죽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 뭐 아도노도 얘기하고 굉장히 시작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기의 포지션을 저스티파이할 때 그런 거 외에는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전 그냥 이게 제가 그냥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나서 너무 유익했는데요. 결국은 그냥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듣던 얘기인데 그 섹슈얼리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리프레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발산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이러한 것이고 사회도 썩고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게 그냥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아직도.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이트부터 시작되는데, 네네. 이제는 조금 프로이트의 황혼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저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우리가 뭐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성욕망의 적정한 분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인 성분출. 제가 아까 디오니소스적인 표현을 쓰는 게 니체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게 사실은 다 독일 낭만주의 전통으로부터, 프로이드도 낭만주의 전통으로 영향을 강하게 받거든요. 칼융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어떤 일상적 성욕망의 분출이 아니에요.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인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책에서 디오니소스 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게. 감사합니다. 계속 좀더 많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을 위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기회가 나오면 서울대학교에서 혹은 네. 또 다른 기회에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의 인권원장 제정 문제로 저희가 좀 더 그 인권원장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 내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저희가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대처하는, 또 서울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체 상황이 지금 그 이전의 전철을 서구나 혹은 미국에서의 그 변화의 전철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것을 잘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잘 그 좋은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의 모임에 이런 계획과 또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소식에 대한 그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팅창에다가 이메일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이메일로 앞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메일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메일인데요. 저는 남승호고요. NAM 저의 성이 바로 이제 아이디고요. nam@snu.ac.kr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뵙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정일권 박사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참 좋은 연구와 또 활동으로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사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이만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